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그 환경 파괴와 그리고 인간 중심의 사고에서 어떻게 이제 환경 중심의 사고로 우리 패러다임이 전환되면서 에너지 기술 개발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사례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환경 파괴로 인해서 우리는 신재생에너지라는 그 친환경적인 에너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어,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이제 태양광 발전 시스템이죠. 태양의 열과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열이나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시스템이고, 그리고 요 옆에는 이제 풍력 발전기입니다. 이제 태양의 복사열로 인해서 지표면이 가열이 되고 또 지표면에 존재하는 이제 공기의 그 밀도 차이에서 이제 대기가 순환하게 되죠. 그 순환하는 것을 우리는 보통 바람이라고 합니다. 그 바람의 운동 에너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발전기를 돌리는 걸 이제 풍력 발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이시는 이 두 개의 그 발전소는 바이오매스 발전소입니다. 보통 일반적인 그 원자력이나 화력 발전이 아니라 그 바이오매스, 그러니까 농축산 폐기물 또는 음식 쓰레기 폐기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연소시킬 수 있도록 잘 가공을 해서 연소시켜서 우리가 발전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요 밑에 이 구성도는 연료전지입니다. 요즘 한창 이슈가 되다가 요즘 또 조용한데요. 천연가스를 가지고 우리가 가스를 가지고 발전기를 돌려서 이제 전력과 열을 동시에 이제 생산하는 것을 우리는 연료전지라고 하죠. 이런 기술들을 우리는 이제 개발함으로써 환경 파괴를 막으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몸담고 있는 이 건설 산업과 친환경 에너지가 얼마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세계 GDP의 10에서 15% 정도가 건축 관련 산업으로 인해서 소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방출의 또 한 30에서 40% 정도가 이제 건축 관련 산업이고요. 또 관련 서비스업까지 포함할 경우에는 세계 에너지 소비의 한 절반 정도가 건축 관련 산업에서 소비한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건축 관련 산업이 에너지 소비에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OECD 국가들의 GDP 대비 건설업 비중인데요. 뭐 GDP 전체 대비해서 건설업 비중이 조금 낮은 뭐 국가들도 있지만 이런 국가들은 보통 이제 농업이나 아니면은 이제 광업, 임업, 그 뭐 이런 관련된 이제 산업이 주를 이루는 이제 국가들이고요. 우리나라, 일본, 그다음 영국 같은 이런 국가들은 거의 GDP의 거의 절반 정도가 건설업에 그 건설업이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거꾸로 생각하면 우리나라 같은 이런 국가들은 에너지 소비를 친환경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건설업에서 앞장서야 된다는 말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바꿔갈 것인가 하는 것인데 첫 번째로는 이제 에너지적인 측면입니다. 에너지를 어떻게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할 것인가? 태양열 에너지, 또 태양광 발전 전기 시스템, 그 다음에 뭐 바이오매스 발전, 그 다음에 해양에너지, 뭐 파력이나 조력 같은 게 있겠죠. 그리고 이제 폐기물 에너지, 그 다음에 지열, 연료전지, 수소에너지, 풍력에너지 이런 에너지들을 어떻게 건축과 건설과 잘 융합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고 또 건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 건축물 자체를 친환경적으로 잘 자연과 어울리도록 디자인을 하는가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지금 많은 나라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이 이런 오른쪽에 보이시는 탄소 제로 건축물입니다. 그러니까 화석 연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주거와 생활이 가능한 그런 건축물을 우리는 추구하고 있다는 거죠. 이걸 하기 위해서는 태양 전지에 의한 전력 공급, 태양열과 태양광 에너지를 이용해서 전력과 온수를 공급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풍력이나 연료전지를 이용해서 또 전기를 수급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열 에너지 같은 것을 이용해서 또 열 에너지를 얻고요. 펠릿 보일러라는 것은 이제 목재입니다. 목재를 이제 가공을 해서 우리가 그 가공된 목재가 꼭 그 강아지 사료처럼 동글동글한 사료처럼 만든 것을 우리 펠릿이라고 하는데요. 이 펠릿 보일러 같은 것으로 설비적인 요소로 에너지를 친환경적으로 바꾸는 어떤 그런 요소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건축적인 요소, 우리가 실제로 건축을 정말 이 기밀성이나 단열을 이제 강화해서 지은 집과 그렇지 않은 집에는 에너지 소비 자체가 다르겠죠. 에너지를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거는 다 문제고, 첫 번째로 필요한 에너지의 그 양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하는 것은 이제 차양과 고기밀 창호, 그 다음에 고단열 바닥, 그 다음에 고단열 지붕, 고단열 벽체,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어우러져서 이 집의 에너지 자립률이 100% 되는 것, 그것을 이제 사전적 의미의 이제 제로 에너지 건축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태 건축 주거단지가 이런 식으로 차양과 그 다음에 단열, 그리고 또 자연과의 어떤 어우러진 환경, 이런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표는 이런 식으로 자연과 항상 함께 하면서 또 이 주거자들의 건강과 쾌적성 역시 확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일본의 환경 공생주택입니다. 항상 이제 풀과 이제 숲이 근처에 있는 이런 주거 주택이 지금 지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국내에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2000년도 초반에 2000년도 초반에 이 에너지기술연구소입니다. 에너지기술연구소에서 이제 에너지 제로주택 한번 이제 시도를 했었고요. 이때 이 에너지 자립률은 한 70% 정도에 이제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6년도쯤에 이제 3리터 하우스라고 해서 이제 그 기름을 3리터만 사용하는 집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이때도 사실 에너지 자립률이 이제 70에서 85%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에코 3리터 하우스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기술연구소에서 2009년도쯤에 이제 지은 이 주택 역시 조금 더 발전이 있었지만 아직 100%에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2010년도쯤에는 과천 그린홈과 그린투모로우 이런 건축물들이 이제 거의 100%에 가깝게 이제 지어졌고요. 우리가 볼 것은 2011년도쯤에 지어진 이제 E+라는 이 건축물은 에너지 자립률이 이제 100%가 이제 넘었죠. 오버됐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소비하는 그런 주택의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에너지를 생산하는 그런 주택으로 변모하게 된 것이죠. 아까 말했던 여기 2009년도에 지어진 에너지기술연구소와 하나에서 이제 건축한 제로에너지 솔라하우스 2의 건축 계열입니다.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이루어진 건축물이고요. 건축 면적은 107.01제곱미터.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은 한 40평은 아니고 한 5평 정도, 평이란 이런 용어를 우리가 수업 시간에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그래도 이제 공학도라면은 이 정도의 크기가 어느 정도의 크기인지는 감을 잡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평이라는 용어를 좀 쓰겠습니다. 한 35평 정도 되는 이제 건축 면적이고, 연면적은 이제 지하 1층, 지상 2층을 다 합쳤을 때 266.67제곱미터입니다. 그러면 뭐 이거는 85평
80한 대여섯 평 정도 되겠죠. 이런 건 이렇고요. 그 다음에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입니다. 그리고 마감재는 고밀도 착색 섬유가마 시멘트판이고요. 그 다음에 인조석 타일로 마감이 됐고, 그 다음에 창호는 고기능성 시스템 창호와 로이 3중 유리로 지어졌습니다. 층별 면적은 지하 1층이 107.01제곱미터, 지상 1층이 103.86제곱미터, 그리고 지상 2층이죠. 이거 오타입니다. 지상 2층이 55.8제곱미터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용된 주요 기술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건축 개요는 뭐 설명을 다 드렸고요. 부하 저감을 위해서 고단열, 고성능 외피를 적용했고, 그 다음에 고효율 설비를 적용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폐열 회수형 환기 시스템, 그 다음에 폐열 회수형 급탕 시스템입니다. 요것은 이제 전열 교환기를 이용해서 환기가 필요할 때 우리가 내부의 공기와 도입 외기를 일부 열교환시켜서 이제 들어오는 그런 기술이고, 그 다음에 이제 폐열 회수용 급탕 시스템은 이제 우리가 씻고 내버리는 물과 또 이제 도입되는 시수와 또 열교환을 해서 들어오도록 해서 이제 급탕에 소비되는 에너지를 줄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는 이제 지열과 태양열 시스템이 적용이 되었고, 그 다음에 태양광 발전이 적용되었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이제 전기 생산을 위해서 태양광, 그 다음에 이제 태양열 급탕 시스템이 적용됐고요. 그 다음에 지열과 태양열을 하이브리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 단열을 이제 슈퍼 단열 성능을 이제 극대화시켜서, 그리고 현관문 역시 고단열 현관문을 적용했습니다. 지하 1층 평면도고요. 지상 1층, 지상 2층 평면도 이렇게 뭐 도면은 이렇고요. 건물을 자세히 한번 보면은 이제 지붕에 태양광 발전 시스템, BIPB라는 용어는 이제 그 건축 벽체를 이제 태양광 패널로 바꾼 이제 대체한 것을 우리 BIPB 시스템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요 역시 마찬가지로 파사드 일체형 태양열 시스템이라는 것은 이제 그 건축 벽체 자체를 이제 태양열 지별기로 이제 대체하는 것입니다. 벽체를 이런 식으로. 여기 보면은 까만색이죠. 태양열 급탕을 이용한 지별기. 그 다음에 슈퍼 단열 외피 시스템. 그 다음에 저온복사 바닥 난방이 적용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환기 배열 해수 시스템이 적용되었고, 그 다음에 태양열과 지열 그 하이브리드한 냉난방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설비 용량으로 보면은 태양광 발전한 3.15kW 파워고요. 이 P라는 P는 킬로와트 파워를 얘기합니다. 3.15kW라는 용량은 우리가 보통 단독주택에 수전을 받는 전기 용량을 우리가 3.15kW 정도 용량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태양열 지별 시스템은 한 25제곱미터가 됐는데, 그 겨울철에 1제곱미터의 태양열 지별기가 한 50리터 정도의 온수를 생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25제곱미터니까 한 1300리터 정도의 온수를 생산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1300리터 정도의 온수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한 명이 따뜻한 물로 아주 그 깨끗하게 씻었을 때 한 100리터 정도 쓰거든요. 이제 그랬을 때 1300리터 정도면은 지하 1층과 지상 1, 2층을 이제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주거자들이 충분히 온수를 사용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용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슈퍼 단열 외피 단열 시스템은 그 외벽이 한 250mm 정도 되고요. 그 다음 지붕 바닥이 한 300에서 300 더하기 100mm 해서 한 400mm 정도의 이제 지붕 두께고요. 그 다음 열교 방지,
그 다음에 기밀화 방수 기술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호 시스템은 3중, 보통 우리는 이제 단열이 잘 된 집이라고 해서 가보면 한 2중 로이 유리 정도 적용이 되어 있는데 2주택 같은 경우는 3중 로이 유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교를 방지하기 위해서 단열 창틀이 이제 적용이 되어 있고요. 열교 현상이 방지되지 못하면은 이제 겨울철에 창틀에서 막 결로가 차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리고 이제 지열 연계 태양열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수직 150m로 이제 매설된 지열 열교환기를 통해서 2.5 RT 냉방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난방은 저온 바닥 복사 난방을 하고요. 이 뭐 쉽게 말하면은 우리 그 일반 아파트 같은데 되어 있는 바닥 난방이죠. 그 다음에 냉방은 그 천정 매립형 팬코일 유닛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통 학교 같은 데 가 있는 그런 냉방 시스템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탱크인 탱크 추결조 시스템은 뒷부분에 한번 그 개통도가 있으면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기 시스템 적용이 되어 있고요. 집에면은 요건데 요 그래프를 보는 이유는 우리가 실제로 그 태양열 지별기를 설치하는 설치 각도가 한 40에서 한 45도 정도 보통 이제 설치하는 게 좋다고 하지만 실제로 태양열 에너지가 필요한 기간은 우리 겨울철만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겨울철에 우리가 태양열 에너지를 많이 받고 여름철에는 적게 받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태양열 지별판을 90도로 세우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가 온수가 필요한 구간 1, 2월, 그 다음에 10월부터 12월 달, 요 구간만 이제 태양열 지별이 필요한 것이고 사실 이 구간은 열이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경사각 0도부터 30도까지 이렇게 경사각을 세게 해주면은 여름철에만 에너지가 많고 실제 겨울철에 적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난방을 위한 냉난방을 온수 급탕과 난방을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경사각을 세워서 태양열 지별기를 설치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지금 시중에 있는 개념을 조금 뒤집은 거죠. 시중에는 이렇게 조금 경사각을 줘서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식으로 딱 벽체를 세워서 이렇게 하면 훨씬 효율적이다 하는 거죠. 이렇게 태양광 발전 같은 경우는 한 장이 그 175W를 생산하는 단결정 실리콘이고 요거는 뒷부분에 태양광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할 때 그때 요런 용어들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75W짜리 모듈을 18장 설치를 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3장, 6장, 3, 6, 18이니까 18장 설치하게 되면은 한 3.15kW 정도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단열입니다. 단열 같은 경우는 요게 지금 콘크리트가 들어가는 철근 콘크리트 들어가는 이제 벽체고요. 벽체. 그 다음에 이 단열재가 벽체 바깥에 위치하고 있죠. 이거 외단열이라고 합니다. 외단열. 건물의 난방 손실과 그 다음에 건물의 수명에 직접적인 그 영향을 갖는 단열 시스템은 이제 요즘에는 외단열을 다 적용을 하죠. 단열재를 다 바깥에 이제 그렇게 설치를 하게 됩니다. 외단열이 왜 좋은지에 대해서는 뒷부분에 그 해당 파트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단열재를 매우 두껍게 해서 슈퍼 단열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호 같은 경우는 3중 창호, 창 유리가 하나, 둘, 세 개가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3중 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창틀 주위에는 항상 이렇게 기미를 시공을 해야 되죠. 지금 보면 실리콘으로 다 이제 틈새를 마감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틈새가 떠 있으면은 집의 기밀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외기의 침투 그리고 집에서 유지되고 있는 온습도가 이제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기밀 시공을 하는 것이 이런 그 제로 에너지 주택에는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삼중유리의 열 관리율이 한 1.28 정도 되는데 보통 그 이중유리 같은 경우 한 2에서 3와트 퍼 제곱미터 도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삼중유리는 열 관리율이 훨씬 더 낮죠. 단열 성능이 훨씬 더 뛰어난 유리를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태양열 시스템과 지열을 어떻게 하이브리드 했냐 하는 건데 태양열 지별기에서 이 냉매를 이렇게 순환을 시키면은 뜨거워지겠죠. 뜨거워진 냉매가 이 탱크를 딱 이렇게 가열을 시키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태양열로 인해서 이 탱크가 충분히 뜨거워졌다 하면 시수를 공급을 해서 여기서 이제 데펴가지고 온수를 이제 사용하는 그런 방식이고요. 만약 태양열로 인해서 온수가 충분히 뜨겁지 않다 할 때는 이제 히트 펌프가 이렇게 지중 열교환을 해서 여기 요 2차 측 열교환을 한 다음에 요 항온조를 충분히 가열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온수를 사용하는 방식. 그리고 난방이 필요하다 했을 때 난방 역시 마찬가지로 태양열 추결제 온도가 충분히 높다 할 때는 그 난방을 이렇게 태양열 추결조를 거쳐서 이제 난방을 하고 만약 그게 아니다 이랬을 때는 이제 요렇게 예, 지열 순환을 시키는 거죠. 예, 지열 탱크로 난방 순환을 하는 방식입니다. 냉방 마찬가지로 팬콜 유닛으로 순환하기 때문에 요 항온조에서 차갑게 식힌 그 물을 가지고 이제 냉방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코오롱 E 플러스라는 것은 국내 최초 에너지 플러스 주거를 실현했다라고 하는 건데 E 플러스라는 말은 이제 제로 에너지 주택이라는 것은 필요한 에너지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 집에서 필요한 에너지를 다 자체로 만들어 가지고 외부에서는 에너지가 들어올 필요가 없다 하는 게 제로 에너지고 에너지 플러스라는 부분은 실제로 우리가 만들어낸 에너지가 필요한 에너지보다 더 많이 만들기 때문에 에너지의 생산이 오히려 더 수요보다 초과한다는 거죠. 에너지 11% 정도 더 에너지를 생산해서 외부로 내보내거나 아니면 판매하거나 이런 개념입니다. 코오롱 E 플러스에 적용된 기술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빛을 이용한 녹색 기술, 뭐 채광, 차양, 그 다음에 LED 뭐 등등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물을 이용한 녹색 기술에는 우수 제이용, 빗물이죠, 빗물. 그 다음에 중수 제이용, 이거는 뭐 실제로 이제 오수가 아니라 우리가 중수, 흘러내려가는 그런 물들을 다시 정수해서 다시 쓴다 하는 것이 물까지도 아껴 쓴다 하는 것이고, 땅을 이용한 건 뭐 지열,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지열 이런 것들이 있고, 바람, 풍력 발전, 전열 교환기, 환기, 그 다음에 온열, 외단열, 그 다음에 부하 저감형 녹색 기술, 그 다음에 뭐 그린 IT 같은 경우는 이제 모니터링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기술들이 총 접목이 돼서 에너지 수요보다 한 11%가 더 생산이 많이 된다 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여기에 어떤 게 적용됐냐 하면 이제 당연히 고단열은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옥상 녹화, 이제 지붕에 이렇게 태양열 직사 광선을 바로 받는 이제 옥상을 이런 식으로 식물을 심어서 이제 녹화를 하게 되면은 직달 일사량을 이제 이 식물들이 다 흡수를 하기 때문에 여름철에 이제 냉방부하가 훨씬 저감이 되는 것이죠. 창호 고성능으로 당연히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연 채광, 낮 시간 동안 태양빛을 이용해서 이제 전등에 들어가는 전력 수요를 줄이는 기술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 지중 덕트라는 것입니다. 개미집의 연돌 효과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 이 지붕이 이제 가열이 되게 되면은 이제 그 공기의 밀도 변화에 의해서 기류가 위로 상승하게 되겠죠. 위로 상승해서 빠져나갈 겁니다. 이쪽으로. 그럼 빠져나갔으니까 들어와야 되겠죠. 들어오는 것이 바로 이제 지중 덕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그럼 여름철에 태양빛으로 인해서 뜨거우니까 이제 기류가 쫙 상승해서 빠져나가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이제 지중 덕트를 이용해서 공기가 이 지중으로 통해서 들어오죠. 지중은 우리가 땅 밑에 있는 터널에서 공기가 이제 이동하게 되면은 공기가 시원하게 돼서 이제 집으로 이제 들어오겠죠. 이런 것들. 그 태양광 발전 적용되어 있고요. 지열 냉난방 적용되어 있고, 친환경 마감재 적용되어 있고, PCM 창호라는 것은 뭐냐면 페이지 체인지 매테리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도에 따라서 이제 창호의 그런 상변화가 생긴 어떤 그런 이제 창호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복사 냉난방 이런 거, 그 다음에 차양 들어가 있고, 그 친환경 마감재, 로투산 페인트라는 것은 이제 외단열을 할 때 마감하는 페인트를 말합니다. 좀 비싼 외제 페인트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수, 빗물을 어떻게 재활용할 것인가 하는 이런 것들이 적용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패시브 하우스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단열, 그 다음에 차양, 고효율 창호, 그 다음에 외피 기밀, 열회수, 태양열, 고효율 기기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적용되어서 에너지 소비량을 아주 극소화시킨 그런 그 집을 패시브 하우스라고 하는 거죠. 초에너지 절약형 건물이라는 거는 이제 에너지 절약을 건축 부분, 그러니까 그 패시브한 요소와 기계 전기적인 부분, 액티브한 요소 전체적으로 다 이제 장점을 취득해서 에너지 절약을 극대화시킨 어떤 그런 건물을 이제 초에너지 절약형 건물이라고 합니다. 모든 신재생 에너지와 단열 기술, 그 다음에 뭐 조닝, 그 다음에 옥상 녹화, 기밀, 그 다음에 어떤 전열 기구들의 배치까지 이런 모든 기술들이 집약화된 건물을 이제 초에너지 절약형 건물이라고 합니다. 어느 하나가 빠져도 이 초에너지 절약형 건물을 구현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제로에너지 빌딩 사례, 외국의 사례인데요. 이제 하와이 게이트웨이 에너지 센터라는 곳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앞쪽에 태양광, 뒷부분에 태양광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2005년 1월에 준공이 되어 있고요. 하와이에 있는 어떤 그런 상업형 그 사무실, 그 다음에 연구실 뭐 이런 것들이 다 있고요. 이 건물 같은 경우는 딱 봐도 이제 태양광 발전을 많이 하겠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여기에 여러 가지 기술들이 또 접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태양 전지로부터 건물에서 소비한 에너지 이상의 에너지를 생산 가능하고요. 전기 에너지는 무조건 다 생산하고, 그 다음에 인공 조명의 사용이 불필요하도록 그렇게 건물의 향이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창문에 이제 차양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공조 설비와 환기 설비가 지금 여기는 불필요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요건 이제 서멀 침이라고 하는데 아까 설명했던 이제 그 서멀 침리, 열 침투에 의해서 자연 환기를 한다는 것이죠. 요거 뒷부분에 바로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냉방은 이제 해수의 차가운 온도를 이용하도록 그런 식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조경용수와 화장실 용수로 냉방 코일을 우리가 사용하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응축수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 응축수는 바로 이제 그 증류수죠. 이 증류수를 이제 절수형 위생기구로 이제 사용하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태양광 단지가 앞열과 뒷열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아까 더멀 침리의 그 원리를 설명을 하자면 태양광이 이렇게 이 지붕으로 쏟아지게 되면은 이 지붕 자체를 구리 지붕으로 했습니다. 구리판. 그러니까 여름철에 직사광선 받으면은 벌겋게 달아오르겠죠. 달아오르면은 요 틈 사이에 있는 이제 공기가 엄청나게 뜨거워질 겁니다. 엄청나게 뜨거워지면은 위로 상승하겠죠. 공기가 위로 빠져나갈 겁니다. 쭉 위로 빠져나가게 되고요. 빠져나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기는 들어와야 되죠. 밖에서 들어와서 이제
그 지중 터널로 공기가 흡수가 돼가지고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면은 냉방을 굳이 하지 않더라도 시원하게 공기가 계속 순환을 한다는 말이 되겠죠. 그리고 이 공기가 들어오는데 그냥 공기를 도입하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여름철에 바깥 공기는 어떻습니까? 뜨겁기만 한 게 아니라 뜨겁고 습하죠. 뜨겁고 습한데 이 공기 자체를 지중 튜브를 거친다고 해서 그 습도가 없어지느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은 약간 시원하지만 꿉꿉한 공기가 집 안으로 계속 들어오게 되면 문제가 생기겠죠. 그 꿉꿉함을 어떻게 없애줄 것인가 하는 것은 그 바닷물 속 깊숙한 곳에 온도가 낮은 해수를 퍼올려 가지고 그 해수를 공기가 유입되는 곳에다가 이제 배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찬물이 계속 순환을 하게 되면은 공기가 노점 온도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은 응축수가 생기게 되겠죠. 응축수가 밑으로 줄줄 떨어질 겁니다. 그럼 이거 모아서 우리가 화장실 용수로 사용하고요. 응축수가 떨어지게 된 공기는 이제 건조해지겠죠. 시원하고 건조한 공기가 집 안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쾌적한 어떤 그런 환경을 구현할 수가 있다는 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녹색 건물 리모델링 사업인데 그 미국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있습니다. 에스코 사업을 통해서 어, 1, 에스코 사업을 해서 165억 원을 투자해서 15년 동안 약 38%의 경제적으로 에너지를 절감하고 10만 5천 톤의 이산화탄소를 줄임으로써 3.1년 동안 만에 투자비가 회수되도록 이렇게 한 것입니다. 뭐 동기로는 뭐 당연히 온실가스 저감하고 뭐 운영비 절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하는 것이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워낙에 오래됐기 때문에 옛날의 어떤 단열 기술과 옛날의 어떤 조명, 옛날의 전력 사용, 온수 사용, 급탕, 난방 이런 것들이 지금의 효율과 비교도 못할 정도로 안 좋겠죠. 지금 걸로 바꾸면은 이 건물 자체의 성능이 그만큼 뛰어나게 변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리모델링을 어떻게 적용했냐? 뭐 자동 제어, 그 다음에 임차인 조명 플러그 제어, 변풍량 공조기 도입, 냉동기, 창문, 에너지 관리 시스템, 방열기 반사판, 외기 도입 제어 이렇게 이런 적용 기술들을 만들어내서 165억 원 투자를 해서 연간 약 440만 불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약 한 38%의 에너지 사용량이 감소하고 CO2는 이산화탄소는 10만 5천 톤. 당연히 이제 화석 연료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렇겠죠. 그리고 이제 근무 환경이 개선될 수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그 유지비 절감을 통해서 3년, 3.1년 하면 뭐 3년 한 길어봤자 한 2개월이겠죠. 3년 한 2개월 정도 만에 이제 투자비가 회수될 수 있도록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사실 우리는 그 제일 많이 보는 건 이제 요 한 줄만 제일 많이 보죠. 이거 투자해서 몇 년 동안의 투자비 회수를 할 수 있냐 하는 것에만 이제 집중을 하는데 사실 이 건물 자체의 유무형적인 가치가 증가한다는 거 이런 부분도 사실 그 어느 정도 그 간과해서는 안 될 요소이긴 합니다. 사실적으로. 근데 대부분의 이제 건물주들이 요거는 별로 생각하지 않죠. 아직까지는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